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물어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며칠 동안은 좀 비가 꽤 많이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가뭄은 이제 조금 해결이 된 것 같긴 한데 조만간 이 장마 기간이 이제 좀 지나고 나면 곧 여름 휴가 시즌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혹시 계획들은 다 잡으셨어요? 피서 계획. 일단 1차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하나의 좀 휴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출범 5주년을 기념을 해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합강 캠핑장에서 무료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합격은 못했고요. 아, 그래 다행이에요. 당첨은 안 됐고요. 네. 또 당첨됐다고 하면 또 우리 김우수 기자나 이경태 기자가 바로 공격 들어가죠. 혹시 또 무슨 기자의 백을 썼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가 뻔하기 때문에 당첨은 절대 안 됐고요. 예비 순위 5위 안에 들어있는 상태라서 그 정도면은 취소자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제 생일과 또 선배 생일이 겹쳐가지고 두 개의 가족이 한번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음 주에 갑니다. 다음 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송이 나가는 게 이제 다음 주인데 저는 이제 휴양지에서 지금 방송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일주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일주. 그쪽에 또 지인이 좀 있고 예전에 한번 그렇게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아이가 없을 때 그렇게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가 있으니까 한번 또 다른 추억을 강원도 코스에 좀 아이들하고 갈 때는 필수적으로 들려야 되는 코스가 있잖아요. 어디? 대관령 목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없을 때 한번 갔었고 그래서 한번 요번에 지금 계획 안에 좀 넣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기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 쪽으로 물같이 해군 출신이라 아주 영향을 해군 얘기가 또 나오네요. 행복도시가 착공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강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했다는 표현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요즘 세종시에선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 세레머니를 비롯해 축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도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건설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현 주소는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10년, 당초 건설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2010년이었죠.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빚어지면서 자주 회자되는 것이 잃어버린 2년이라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가 8조 5천억 원 정도로 현재는 지금 4조 5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67% 정도. 이해찬 의원께서 굉장히 행복청을 향해서 굉장히 좀 수위가 센 작심 발언을 세종 충남대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대병원 말고 뭐가 있냐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복도시가 착공한 지 벌써 진짜 10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이 질문은 세종시가 고향인 이경태 기자에게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년 전, 그러니까 연기군 시절이죠.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이 났던 거는 금남교. 그 당시에는 금남교 인근에 다른 다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남교로 다니면서 저는 옛날에 추억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칠흑 같은 밤에 달 하나가 딱 떠 있고 낭만이 있네. 금강에 딱 비치는 그 느낌, 그 풍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고. 근데 사람들도 걸로 지나다녔나요? 아니요. 차만 다녔어요. 차만 다니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금강을 건너? 옆에 길이 있었어요. 조금 작은 길이. 작은 길이. 살짝 사람 옆쪽으로 있었어요. 옆쪽으로. 그게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할 때 석양이 또 그렇게 예뻤어요. 그 당시에는 산 너머로 보이는 석양이 정말 장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또 석양이 또 나름 궁합이 맞긴 한데 사진 작가들도 많이 사진을 또 그런 걸 찍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풍경보다는 옛날에 그 풍경이 더 그립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가만 보면 좀 낭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 문학도입니다. 그럼 이태 기자는 지금 세종시로 온 지가 한 5년, 6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이에도 많이 변했죠?
이제 저는 이제 이 도시가 계속 변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서 2012년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어찌 보면 이끌고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당시만 해도 어쨌든 뭐 정부청사 정도 건립되고 있었고 밀마루 전망대가 떡하니 이렇게 우두커니 하나 서 있었고 그다음에 천마을 뭐 골조 현장이 이렇게 있었던 천마을이 이제 세종시의 최초의 아파트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2012년 8월에 이사 오고 나서는 해프닝을 하나 겪은 게 있습니다. 그 뭐 대전하고 충남 쪽에서 이제 선후배들이 한번 놀러 오겠다고 밤 10시 반인가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장소를 딱 정하고 당시엔 천마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차를 딱 시켜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딘가 싶을 정도로 상가의 모든 상가가 술집도 11시에 문을 모두 닫은 거예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뭐 새벽 2시, 3시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곳도 여러 군데가 노담동부터 해서 여러 군데 생겼고 뭐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천지개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많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 행복도시 건설 10년 뭐 지금 당초 건설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여기 살고 계신 뭐 세종 시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소위 이제 이명박 정권 때의 2010년이었죠. 이제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빚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그 자주 회자되는 것이 잃어버린 2년이라는 신조 그 조어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도 행복청 공무원들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사업이 지연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사실 국토교통부랑 행복청이 그 도시계획에 관련된 이제 공청회를 하면서 행복도시 2단계 건설 목표가 사실은 2022년까지인데 2022년까지 2년으로 좀 늦추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지연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2020년으로 원안대로 이렇게 공표하게 됐던 그런 일도 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과거에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라는 공약도 내걸면서 기대감이 커서 세종시에서도 상대 당 후보보다도 더 많은 득표를 얻고 당선이 됐던 것인데 실제로 지난 4년여간을 돌이켜봤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은 국민안전처랑 인사혁신처 이전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또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총선용 정책이 아니었냐라는 좀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거의 한 8,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종시가 정상건설로 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2015년까지 1단계 행복도시 건설 1단계 목표까지가 그 신도시 행복도시 그 인구 목표가 15만 명이었는데 그 15만 명 달성이 올해 2월에야 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년 2개월 정도 늦춰진 거거든요. 인구로만 봐도 좀 지연됐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도시 건설을 또 볼 때 세종시는 흔히 8조 5천억 원의 뭐 국비를 투입해서 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 그 예산 집행률로 봤을 때도 좀 미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행복청 개청 이후에 200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가 8조 5천억 원 정도로 계산이 예상이 돼 있었죠. 계획이 돼 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계획대로 한다면 2030년 완공 목표까지 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초반에 이제 건설 자금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7조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계산대로가 안 됐고 현재는 지금 4조 5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67%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많이 그 예산 부분에서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6,95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었고 근데 넘어서 2013년에는 8,424억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6,987억 근데 2016년 지난해 보면 2,684억으로 급감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3,125억 정도로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현재로서는 너무 미진한 상황이어가지고
좀 더 조속한 그 예산 투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그 공공청사 같은 경우가 이제 건립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한 4조 가까이나 더 투입돼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좀 하나하나 앞으로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 먼저 행복도시 1단계 사업이 좀 아까 핵심이었던 지금 방금 얘기했던 공공청사, 공공기관들을 건립하는 사업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난번 원탁에서도 한번 살짝 좀 다뤄본 적이 있지만 네. 일단 공공청사 이전은 원활하게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부처 그리고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단계부터 4단계에 걸쳐서 그 공공청사 이전이 되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도 그때 그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실하고 국토부가 들어왔고 그렇죠. 2013년도 거쳐서 14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서 그 올해 1월 19일이죠. 국토연구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5단계, 4단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보면 이제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40곳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15곳이 들어왔는데 그 공무원하고 이 인원들을 살펴보면 한 18,000명 정도가 이제 세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고, 뭐 얼마 전에도 국무조정실에서 또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 지난달부터 그 이달 7일까지 그 수도권에 있는 그런 정부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세종시로 이주할 의향이 있느냐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 뭐 소속 기관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이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공공청사가 이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번 이달 초죠. 여야 의원들도 행자부 이전을 촉구하는 그런 법안을 또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아있는 정부청사 이전이 좀 더 조속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행자부 장관으로 취임했던 그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 이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던 바도 있었죠. 핵심은 이제 행정자치부가 이제 지방 분권,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 상징 도시인 세종시에 조속하게 내려와야 된다는 입장을 좀 밝힌 것인데, 그래서 이제 뭐 대체적인 시각은 국민안전처나 인사혁신처 사례를 봤을 때 내년에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6.13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이전해야지 좀 원활한 수순이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많은데, 또 일각에서는 뭐 2년 안에 그 이전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종시라든가 또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좀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강하게 좀 표출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치 이제 선거다 보니까 그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활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속하게 그 선거 전에 뭔가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진행을 빨리 시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민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이용되는 거죠. 활용이 아니라. 어쨌든 공공기관은 이제 사실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그 2단계 그 행복도시 2단계 개발의 핵심이 바로 자족 기능 확충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동안은 이제 정부 부처가 막 내려오면서 그 효과로 인해서 세종시가 막 전국적인 조명도 받고 성장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2단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족 성장기에 얼마만큼 대학, 기업, 우량 기업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와주느냐, 이것이 세종시가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그 중앙정부 의존적인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2021년 이후에는 인구 성장 속도가 연간 1만 명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화될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까지 뭔가 보여지는 가시화되는
그러한 뭐 투자 유치 요소가 없다 보니까 통계청에서도 당장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아마 평가를 했기 때문에 1만 명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투자 유치는 상당히 좀 부진한 단계고 걸음마 단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그 작년까지 행복청에서 이제 4-2 생활권 세종 테크밸리가 이제 투자 유치의 핵심적인 위치인데요. 거기에 이제 33개 기업이 양해각서를 떠나서 거기에 입주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계약을 맺은 상태가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제 서울대 국립행정대학원과 그다음에 이탈리아 산타치칠리아 음악원 분교가 이제 물꼬를 이제 서서히 그렇죠. 이제 대학도 이제 터 나가면서 2020년 이후에 충남대가 또 부지를 또 확보했고요. 뭐 충북대라든가 또는 뭐 아일랜드 대학들이 오겠다라는 이제 의향은 보내고 있습니다. MOU를 맺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MOU로만 자꾸 체결한다고 시민들이 비판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실제 계약으로 끌어내는 것이 2020년까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해찬 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께서 굉장히 그 행복청을 향해서 굉장히 좀 수위가 센 작심 발언을 하기도 그렇죠. 했어요. 예. 뭐 두 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그때 이해찬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잠깐 들어보고 가도록 하시죠. 예. 앞으로는 이제 민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대학이라든가 이런 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행복청장이 딴짓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런 일을 거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딱 유치한 게 충남대학교 병원 하나 유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정중심도시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유치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제도라든가 법령 정비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세요. 어떻게 보면 그 행복청장이 딴짓하는 바람에 투자 유치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세게 들리기도 하는데 딴짓이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뭐 딴짓이라고 하면 뭐 다양하게 뭐 세종 시민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찬 의원의 그런 언급은 좀 두 가지로 좀 저는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이혜택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 유치 부분이 아주 부진한 상황이고 그 행복도시가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라든지 그게 좀 여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그렇게 해석을 하나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는 이제 그동안에도 얘기했듯이 이충재 청장이 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 출마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언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찬 의원의 말을 좀 종합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첫째는 행복청에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활동을 거의 안 했다는 거 이게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지원을 위한 제도와 법령 정비에 소홀했다. 이런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투자 유치 활동을 거의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그날에도 그 언급을 했던 세종 충남대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충남대병원 말고 뭐가 있냐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그 세종에서 그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동안에 4월에 그 세종 충남대병원이 착공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종에서는 좀 큰 이슈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본 상황에서 뭐 한 게 아니라 큰 건에서 봤을 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게 없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그 산업부에서 산학융합지구 선정에서 탈락을 예,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네. 그 탈락을 한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요. 기존에 있는 기업과의 연계성이 어떤 높은 점수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행복도시에서 기존에 있는 기업과의 연계성을 찾아라라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데.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산학융합지구 지정 실패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시민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산학융합지구에 지정이 되면 4-2 생활권 테크밸리로 이전을 계획하고 확정 짓겠다라는 모 공기업들이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공기업이?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보류 상태로 좀 접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투자 유치에 소홀히 했다라고 이제 행복청을 밀어붙이기에는 좀 비약이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때부터 세종시와 행복청, 뭐 LH도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투자 유치부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3개 기관이 서로 합심을 해서 어떤 공동 TF팀도 만들고 같이 읍면지역과 신도시의 기능적 배치를 좀 적절하게 안배를 하면서 서로 성과 경쟁하지 말고 괜찮은 기관들을 데려오자라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흐름을 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들도 서로 성과 경쟁하지 말고 대의를 보고 유치를 하자라고 제안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행복청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경태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약간의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이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네. 투자 유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소홀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것 또한 또 정치적인 또 서로의 대립 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진정성만을 갖고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그 공교롭게도 이해찬 의원이 그 이 자족성 유치와 관련된 법안을 냈었어요. 그래서 행복도시에 그 토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성 원가보다 더 저렴한 원형지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나 대학들이 더 올 수 있는 조건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원형지로 공급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었고요.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죠. 김연아 의원이 네. 같은 동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거기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공동 캠퍼스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실제로 어떤 그 투자 유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중심의 법안이고요. 그 그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보면 네. 이해찬 의원 법안은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법안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시민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두 개 다. 둘 다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해찬 의원이 바라봤을 때는 김연아 의원 법안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하고요. 본인이 법안을 냈음에도 또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냈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 공과 다툼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요. 두 가지 법안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둘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복청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법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뭐 전 정권, 에서 예산 변화가 있었고, 그런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청이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그렇죠.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이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약적인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태께도 잘 아실 텐데 원래 행복청에서도 그 교육 쪽 관련해서 학교 신설 관련해서 원래 행복청이 맡아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중간에 그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다 보니까 이 금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했던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라든지 결과 그런 부분에서 좀 배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행복청에서는 아쉬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좀 첨언하자면 행복청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사실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면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전체 예산을 이제 총괄하는 부처고 소위 말해서 뭐 전국 지자체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달려와서 줄을 선다고 할 그렇죠. 표현이 들 정도로 그 예산에 대한 확보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행복청에서도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문을 좀 닫은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사업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선을 그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면 저희 이제 지역 언론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다루면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또 연락이 온대요. 언론 플레이 하는 왜 거잖아. 그러느냐.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행복청 공무원들도 중간에 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최근에 그 이해찬 의원 발언에 대해서 행복청장의 입장을 묻는 뭐 그런 질문이 있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그 이충재 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지옥구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 도시를 더 잘 만들어달라는 그런 어떤 이제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 시각의 차이가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더 위원님한테 가서 자세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뭐 발언이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들어보셨지만 네. 강하게 뭐 반박한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 이충재 청장이 어떤 행복도시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그 최장수 차관이거든요. 그렇죠. 청단위 기관 중에서 그 4년 이상의 그 청장직을 유지하고 뭐 차장 시절까지 포함하면 5년 이상 이렇게 5년, 6년 기관장 되죠. 네, 그 정도 되죠. 네. 스스로. 그렇게 한 경우가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래서 행복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은 아마 본인 스스로 갖고 있을 텐데 이해찬 의원의 인식에 대해서 분명히 속마음으로는 강하게 아마도 그랬겠죠. 반박하고 싶었을 텐데 그날은 더더욱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최근 상황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됐고 불가피하게 시일도 지났지만 인사로 인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고 만약에 그 이충재 청장이 청장직을 내려놓고 내년도 그 지방선거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이제 그 본인 특유의 직설적인 발언이라든가 아마 혈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의견을 아마 그 솔직하게 그 내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공직의 몸을 담고 있으니까 예. 그 제가 볼 때도 이제 행복청 기관장으로서 그런 정치 인사들의 그런 반발이라든지 비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면서 그런 어떤 실증적인 반박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기자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 자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싸움으로 비춰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런 처사들이 좀 나름대로 그때는 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을 하죠.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또 그런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앞으로 곧 바뀔 걸로 보십니까? 본인 스스로는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황상은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인사 자체는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아마 방송이 될 때쯤에는 인사가 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미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김현미 장관으로. 그래서 당연히 후속 인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뭐 이경태 기자도 기사 썼었고 많은 기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국토부의 그 이제 국장급 이제에서 이제 차관으로 뭐 승진해야 되는 그런 인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 인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력하게 좀 거론이 좀 되고 그렇죠. 있죠. 뭐 저도 기사에 썼지만 그 엘모 씨와 피모 씨 이렇게 네. 2명 정도로 추려질 수가 있는데 네. 그동안에도 사실은 그 행복청과 세종시가 긴밀하게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견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좀 다소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죠. 일부분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완전 180도 돌린 게 아니라 반 정도 비스듬하게 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달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화합이 돼서 행복도시 추진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민들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되는 그런 그 유력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춘희 시장의 업무 스타일을 잘 알고 그래서 서로 일종의 이제 궁합이 잘 맞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 전체적인 인사가 파격 인사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바라건대 그 예상했던 그런 인사보다는 정말 행복도시 그 다음에 앞으로는 행정수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파격적인 인사. 뭐 예를 들면 어떤 인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 인사 예. 기사를 쓸 때 예. 저만 여성 인사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썼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때 여러 군데에서 좀 전화가 좀 왔었거든요. 어떻게 네. 알았냐. 그래서 나름 또 좋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여성 인사가 행복청에 오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예, 예. 쉽진 않은 것 같고 외부에서도 그 여러 가지 문호를 좀 많이 열어서 좀 그런 가능성을 열고 그 앙꼬를 빠뜨리고 얘기하는 그 파격적인 인사 예시가 혹시 한 명 정도만.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아마 결정이 됐을 생각 텐데 안 해보신 거 아니죠? 생각보다는 그 좀 예민한 부분이고 제가 원하는 부분은 파격 인사인데 파격 인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지금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과제를 뭐 지금 점검을 하다가 잠시 뭐 옆으로 세기는 했는데 뭐 다시 자족 기능 유치로 네. 좀 돌아와서 사실 뭐 지금 기업이나 뭐 대학 유치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좀 언급 미진하다 하더라도 편의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굉장히 도시에 아까 뭐 얘기도 했지만 지금 뭐 밤에 이제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그렇죠. 뭐 각종 상업시설은 많이 들어와 있고 뭐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편의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입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공공청사보다는 이 생활 편의 시설이 더 그렇죠. 다양하게 들어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생활하는 데도 좋고 대전에서도 이쪽 그 세종으로 이주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향이 있는 사람 많은데 아직은 그 편의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망설임 분 중에 대표적인 아 그건 아니에요. 혹시 저는 그 편의시설 와이프가 그렇지 않나요? 편의시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경태 기자 말고 와이프가 좀 그렇지 않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편의시설이. 그렇죠. 그 이희택 기자가 원래 제가 이제 저격수로 하려고 했는데 이희택 기자가 저를 저격하면 곧바로 제가 저격할까봐 제 와이프를 저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저 집사람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건 지금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의 예시가 되면 참 좋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쨌든 편의시설 확충은 지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좀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행복청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을 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달 20일 정도에 그 올해 6월 말까지 들어온 그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통계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로 아직 그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렇죠. 지난해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행복도 시내 음식점이 897곳, 900곳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가 이제 53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숍도 이제 135곳이 있고, 그다음에 임의용실도 130곳이 있고, 병의원 127곳, 그리고 이제 제과점이 47곳 정도 있고, 약국도 43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5,692곳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개수로만 봤을 때는 그 음식점이 6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98곳, 98곳이 늘었어요. 그래서 음식점 개업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이제 실제 세종시 와서 창업 개업을 하려고 하는 그 자영업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개수보다는 그 이용 수요에 맞춘 그 증가율이 좀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살펴보니까 임의용실이 꽤 많이 그 증가 폭이 컸어요. 42% 정도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저는 임용실 아직도 세종시에 안 가거든요. 아 그래요? 비싸가지고. 아, 그 어디로 반석으로 다니세요? 가요, 반석. 기름값이 더 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BRT 타고 반석에 가시겠죠. 어차피 머리를 깎으러 가는 게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때 나갈 때 뭐 다른 것들도 같이 더 저렴한 것들 있잖아요. 아니 물가가 비싸가지고 저는 아직도 좀 그렇긴 해요. 그렇게 갑니다. 음식점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임의용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제 제과점 그다음에 그 주유소 학원 이런 데가 조금 증가율이 늘었다. 있었어요. 근데 주유소는 7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유소가 6곳에서 7곳이 늘어서 비율이 늘어났다. 이거는 좀 의미가 좀 없고 그렇죠. 제가 보는 학원. 그래서 교육 수요가 그만큼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학원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음식점이 이제 현재 제일 많잖아요. 897곳이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 순위가 부동산이 부동산. 536곳인데 그렇죠.
지금 요도시 정도의 규모에서 과연 537곳, 신도시는 어디나 부동산이 많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536곳이나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건 적정한 것인지, 그만큼 뭐 관심도가 높아진 것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통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그 변화를 보면 생활권별로 이게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5, 6 생활권이 있는데 그 현재 있었던 그런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또 5, 6 생활권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동 수요가 좀 많을 것이고 그 보통 대전이나 청주, 공주 쪽에서 그 공인중개사들이 오고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많이 몰려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도권 수요가 좀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대전 쪽에서도 수요가 이쪽 그 세종으로 넘어오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대전이 하더라고요. 한 1000개 넘나요? 옛날에 기억으로 1000개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되죠? 예. 네.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요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530곳이면 너무 많은 것 제가 볼 같다는.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 얘기를 조금 꺼낸다면 그 정부에서 또 부동산 규제를 또 강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국토부하고 세종시가 또 그 단속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단속 그리고 다운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나 단속들이 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빈 사무실만 두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떴다방이라든지 아니면 더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는 그런 행위는 거의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는 많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지금 세종시로 전입 오는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좀 젊은 인구잖아요. 뭐 그렇죠, 전국에서 지금 세종시가 가장 젊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뭐 편의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욕구는 문화, 체육 이런 시설에 대한 욕구 갈증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많이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제 다뤘던 주제에 이제 문화재단의 어떤 표에 대한 표 배분에 대한 무료 공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부 드러났었는데 세종시의 현재 그 뭐 그러니까 읍면 지역하고 신도시를 막론하고 최대 규모로 그 공연장이 700여 석밖에 안 되거든요. 세종문화예술회관. 그렇죠. 세종문화예술회관하고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 그렇죠. 두 군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솔동에 있는 교회의 그 공연장이 1018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시설보다도 그 더 낮은 그런 인프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욕구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그 현 주소는 일단 아트센터가 원래 이제 2014년에 들어섰어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 계속 제동을 거는 바람에 700석 이상은 안 된다 계속 그 못을 박았거든. 니네 인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전처럼 1000석, 1500석이라는 그 문화예술전당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이유로 이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늦춰졌는데 그 시설이 아트센터가 이제 나성동 근처에 2019년에야 비로소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체육시설로 봤을 때 또 중앙공원 옆에, 호수공원 옆에 있는 세종국립중앙수목원이 2021년에야 들어서요. 근데 그것 또한 2017년, 원래 올해 개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 더 늦출 수도 있겠죠. 부분이 있고. 근데 2008년에 이미 약속을 해서 주민들은 2012년, 11년 이사 올 때 그 계획을 믿고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약간의 분양 사기를 맞은 듯한 표현도 그쵸. 가능한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단지가 2023년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원래는 2020년 정도 즈음에 개관하는 거 돼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또 어찌 보면 세종 시민들에게 선물로 주는 듯 했던 국립자연사박물관, 거의 4천억 원 그렇죠. 규모의 대규모 공사, 이제라고 하는데, 그 뉴욕의 이제 자연사박물관, 뭐 그 규모까지는 안 되겠지만, 국내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 또한 시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민들이 뭐 공원들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일단 중앙공원,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또 연상시키죠. 중앙공원 자체가 영어로 하면 센트럴파크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중앙공원 자체도 지금 2019년에서 2021년, 뭐 그거는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조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충돌이 빚어지면서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연결이 돼서 최근에 이제 가시화된 그 보행교, 그렇죠. 금강 보행교, 삼생활권과 이제 중앙공원 연결하는 금강 보행교도 원형으로 또 돼서 그렇죠. 또 원형으로 멋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2021년으로 또 1년 또 늦춰지고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되풀이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운동장 역시도 원래 올해 예산이 수립이 돼서 착공이 원래 돼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중앙정부 예산으로 할 것이냐, 지방정부 예산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의견을, 접점을 못 찾고 있어서 또 지금 현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지연이 된 사업들을 정상화하는 것들로부터 또 출발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굉장히 기대 효과, 뭐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세종시 발전 어떻게 이루어질 거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행정수도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22일 날 그 비전 선포식에서 또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그 정부 부처 이전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공언을 하고 선포를 한다면 좀 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 때 그때도 이제 대선 주자들이 뭐 정부 부처 이전이라든지 국회 분원이라든지 청와대 이전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도 본인이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 또 약간 정치적으로 서로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를 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조금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치인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 아, 예,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사회자는 바라겠습니다. 어떤 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저요? 한마디씩 하죠 그러면. 네. 참 있잖아요. 약속해. 방금 잘릴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좋은데. 혼자 멋지게 왜 얘기하는 저만 왜 이거? 네, 세종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하는 세종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유익한 정보를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경태 기자 오늘 어떤 정보 준비했습니까? 네, 저는 그 예전부터 세종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을 네, 뽑으라 하면은 국립세종도서관. 그렇죠. 네, 그래서 유명하죠. 네, 이 도서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서관 뭐 이용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어떤 점을 소개를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조금 특이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이제 그 아카데미 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그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강연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저는 좀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좀 그 안에 내부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올라가다 보면은 옆에 원래는 홀에 테이블이 그 책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책을 보는데 올라가다 보면 그 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책마루라고 해서 앉아서 볼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있고 예.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또 나름대로 또 아늑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 날마다 신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좀 상식을 좀 얻기 위해서 책을 검색해 보는데 다 그 예약자가 한 4-5명 정도 막 이렇게 밀리는 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간 나올 때면 그래도 예약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곧바로 그런 책들을 찾아보려고 수요일마다 이제 그 시간대에 잠시 들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면 신간이 나오는 날이다. 네.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괜히 비밀을 얘기했던 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가끔 이용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책보다는 책 워낙 매일 글을 쓰고 막 그 글을 읽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책은 이제 주말에 가끔씩 읽게 되고 뭐 빌려 와가지고 집에서 읽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저는 평일날 가끔 이제 그쪽 부근을 취재하러 갔을 때 거기 노트북 열람석이 있어요. 거기를 가끔 이용하는데 호수공원을 쫙 조망을 바라보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매력적인 공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 노트북 열람석에 그냥 책을 들고 보시는 분들이 점유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이상은 항상 돼서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 열람석은 노트북대로만 좀 쓸 수 있게 세종도서관 관계자분들이 조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에티켓의 문제인데 네. 그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근데 거예요. 이제 아쉬운 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 그 국립세종도서관 아까 이제 모양새도 책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가 원래 더 크게 하려고 제안했는데 기재부에서 또 예산을 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규모가 좀 많이 작아요. 지금 상황에 봤을 맞아요. 때는 좀 더 컸으면은 좀 열람석이 벌써부터 부족한다는 건 좀 문제잖아요. 2030년까지 지금 특별히 중축 계획도 없고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인구랑 그 당시 인구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세종도서관은 누구나 그럼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뭐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보다는 좀 도서 이용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보통 카드를 가져가서 대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충분히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바일 대출증이 있어서 전자코드를 거기에 그 안에 전자코드가 있어서 그것으로도 충분히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무인 대출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플 내려받아가지고 쓰면 되는 건가요? 예. 회원가입하고. 회원가입하고. 네. 오늘 이경태 기자는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뭐 이용 방법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이희택 기자께서 준비한 내용은 어떤 정보입니까? 그 서두에서 그 피서지로 갈 만한 곳이 없다고 네. 했는데 하나 굳이 또 꼽자고 하면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시민들도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호수공원에 가보면 뭐 갑자기 요트가 떠다니고 맞죠. 그다음에 뭐 카누 이런 노를 젓는 사람들이 보이고 이런데 이제 거길 가보신 분들도 이용을 안 해보면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그 레저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한번 취재를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떤 레저 활동이 그럼 뭐 구체적으로 좀 가능한 거죠? 뭐 아까 뭐 보트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바다에서 보는 엄청 대형 요트는 아니고 그 1인승 딩기 요트라고 발을 걸쳐놓고 이렇게 노를 같이 잡고 이렇게 떠가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래서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이제 어렵겠네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이용 가능하고 성인도 이용 가능한데 다만 이제 성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이 딩기 요트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주로 이제 세종시 학생들이 뭐 단체로 이제 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딩기요트 외에 이제 성인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2인승 카약, 2명이 타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 건데 최근에 재밌어요. 네. 세종 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그 국토해양부 그 소속 기관하고 이제 그 어떤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종이 아니어도 뭐 서울이라든지 또는 부산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소가 홈페이지에 가보면 목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사전에 예약만 하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종 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자막으로 이렇게 또 내보내 주시죠. 홈페이지 www.올레폴스.or.kr인데 발음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기본적으로 하시고 거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목록에서 세종호수공원을 치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클릭한 다음에 딱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이 또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딩기요트가 있고 뭐 카누가 있고 고무보트가 있고 그걸 선택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 혼자 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타야 되니까 상대방의 이름하고 생년월일까지만 확인해가지고 미리 확인해서 입력을 하면 그 인원수에 맞게 그 예약이 빈날짜에 가능합니다. 멀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세종도서관이나 아니면 호수공원 가서 각종 레저 활동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행복도시의 현 주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완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은 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더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반드시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